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7월장 오늘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이제 7월 시장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 핵심이고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7월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쪽 재료로 본다면 이제 선반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내린 거, 이게 악재가 사실 상당히 선방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시그널을 파악할 수도 있는 한 달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시장이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완화가 되지 않고 또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 영상이나 뭐 라디오, TV 방송 뭐 이런 데서 제가 항상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들어올 때 딱 이야기를 했던 게 3, 4, 5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좀 7월 달은 한번 반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 달이 왔어요. 그 달이 왔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예상한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이제 주말에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여기 이제 뭐 제가 뭐 적어 드리긴 했지만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지금 되는 시장이 그 정도 그런 지표가 나와버렸어요. ISM 제조업 지표는 이제 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지표로서는 가장 먼저 발표가 되죠. 물론 제가 이 부분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에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가장 앞선 수치를 빨리 발표해 주는 거는 시카고 PMI 지수다. 그러니까 시카고 PMI 지수가 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월 말에 발표하지만 그 달의 집계를 발표를 해주는 거고요. 이 ISM 제조업 지표는 이제 전월이에요. 전월의 결과를 발표해 주지만 가장 빨리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를 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뭐 예전에는 한때 네이팜 지수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좀 파괴력이 컸던 지표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 말고도 뭐 마켓에서도 조사하는 이 PMI 지표도 있고, 뭐 주요 연은들에서 또 발표되는 PMI도 있고, 뭐 민간 조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예전만큼의 그런 파괴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다음 선행성을 꽤 띄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시장에서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결과를 보면 시장이 컨센서 하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지난달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5월보다도 이제 하락을 했죠. 0.3 전체적으로. PMI가 3.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6.1이었고 지금은 53입니다. PMI,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는 기준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50인데 50보다 높으면 확장세,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0보다 낮으면 이제 둔화, 침체,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전월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세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죠. 신규 주문이죠. 신규 주문이 지금 이제 전월에 55.1이었는데 지금 5.9%, 그러니까 거의 한 6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지금 49.2.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거는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거 위축이죠. 위축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후퇴죠. 후퇴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꽤 부정적으로 보죠. 왜냐면 신규 주문은 아무래도 선행성을 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야 새롭게 주문을 안 해? 그러면 야 그럼 경기 둔화되겠네.
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경기가 침체니까, 신규로 주문을 안 하지. 주문량이 떨어진 거고, 야, 새로운 주문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하겠다? 야, 투자도 덜 하겠네. 야, 고용도 줄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만 보면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걸 보면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이연령 비연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자, 경기 침체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신규 주문도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고용도 지금 안 좋아졌어요. 고용도 줄었습니다. 고용도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재고는 또 늘었어요. 재고는 또 크게 안 줄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안 팔리네. 안 팔리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풀릴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인플레이션 완화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 고용은 안 좋아졌잖아요. 고용이 안 좋아졌지만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임금 상승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에요.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들은 대부분 좀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뭐 이것도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최근 뭐 제가 그 자를 제가 안 가져 나오긴 했겠지만 최근에는 물론 주요 그 빅테크 일부 빅테크 그다음에 핀테크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감원을 많이 해요. 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고용도 많이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표도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서 우려할 수준의 고용 부진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한 4%까지는 올라갈 거다. 근데 자, 미국의 고용이 4%가 되면 이게 부진한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을 한 3.5%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 0.5%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실업률이 문제가 될 정도의 흐름이냐라는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5%까지 나오면 말은 좀 달라집니다. 5%까지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이게 고용이 부진해가지고 경기 둔화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데 4% 정도는 여전히 고용은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뭐 재화와 관련된 상품의 소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되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더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 어찌 보면 조금 더 추가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고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을 좀 높였던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임금 자체를 좀 이제 낮출 수 있죠. 더 이상 예전 같으면 야 제발 좀 와주세요. 우리가 임금 이만큼 줄게요라고 했다가 요즘에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예를 들어 뭐 한 시간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뭐 하루에 만약에 일하면 일당 뭐 예를 들어 한 20만 원 줘야 된다. 예전 같으면 근데 지금 같으면 일당 20만 원 주세요 하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주면 우리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야 한 15만 원만 받아 뭐라고 하면 그런 거죠. 자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전 무조건 20만 원 주세요. 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뭐 손님도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힘들어 좀 쳐낼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된 거죠. 그러면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20만 원을 받다가 뭐야 20만 원 이제 안 줄라네? 그러면 이제 18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이제 시간당 이제 평균 임금이 상승 속도가 확실하게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임금 상승률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정체가 좀 빡빡했던
풀렸던 부분이 지금은 좀 풀리고 있는 부분이죠.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풀리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생산이 좀 줄어서 그래요. 생산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주문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좀 천천히 내보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공급망에서 좀 빡빡했던 부분이 좀 풀려 있는 부분.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확 떨어졌잖아요.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걸 만약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경기 침체로 해석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를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래 되면 좀 완화되겠는데 라고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두냐의 문제인 건데 중요한 건 뭐 어제 나온 지표는 양쪽 모두가 좀 비슷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제조업 지표도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완화되고 있는다라는 자체가 결국은 경기가 좀 누그러진다라는 건 야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겠네라고 생각이 지금 양쪽 모두 좀 팽팽하게 요 지표를 가지고는 좀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일단 해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여전히 이제 시장 저변에 좀 고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좀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매주 발표하고 있는 이제 이 GDP 나오죠. 물론 이제 이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최종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의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좀 추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애틀랜타 연은의 GDP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주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주요 이제 이 경제 지표들을 다 이제 발표될 때마다 취합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선행성이 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침체 쪽으로 2분기도 야 이게 침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를 리세션이라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GDP 나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뭐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 1%까지 나온다면 최종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의 2분기 GDP가 그러면 사실 1분기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 리세션에 들어갔다고 봐오는 게 맞죠. 리세션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직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기저효과가 좀 깔려있는 부분이니까 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사실 1, 2분기는 어차피 작년 분기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인 기저효과 그러니까 역기조 효과인 거죠. 역기조 효과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시장에서 이제 주요 깊게 진짜 이제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원래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 기조 효과가 빠지는 역기조 효과가 그러니까 빠지는 그때에도 만약에 이게 이 지표가 잘 안 좋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우려감인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명목상이든 어쨌건 됐건 간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감을 좀 자극시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파란색으로 선으로 보이는 건 이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확실하게 지금 꺾여 보이죠. 예,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 금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수요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킬. 지금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의 행보는 자이언트 스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강하게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오버킬, 그러니까 과잉 살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용어로 그러니까 따지면 너무 이제 연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금리 인상을 하면
그로 인해 경기가 죽는 거, 경기까지 죽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오버킬을 하는데, 어쨌든 연준이 지금은 좀 의도적으로도 오버킬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반응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10년물 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그 3%를 넘었던 부분이 3% 미만까지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 요 부분이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이거 지금 현재 시장 해석은, 야, 이거 경기 침체네. 경기 침체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좀 스탠스를 좀 더디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어떻게 재료를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시장을 올리고 싶었으면, 시장을 올리고 싶으면 충분히 올릴 수도 있는 재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시장을 올리는 쪽보다는 여전히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에 어쨌든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지금 매파적으로 계속 이제 스탠스를 좀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경기를 좀 부러뜨릴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7월에도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7월 초반까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7월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까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인데, 보시는 것 까만 선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80년대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고, 리만 사태 때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미시건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의 양대 이제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표가 있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용 관련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냐, 너 지금 뭐 고용은 잘 돼 있니, 뭐 어디 그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미시건대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쪽보다는 실제로 개인들의 그러니까 이 소득, 그 다음에 개인들의 그 재정 상황,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돈 잘 벌고 있어? 그 다음에 너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자산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따진다면 미시건대 지금 소비자 심리 지표는 실질적인 심리 지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이 지표보다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는 더 과하게 반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자산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 소비 심리보다는 더 위축이 되죠. 좀 더 과잉돼 가지고 되죠. 왜냐면 주식시장 지금 거의 폭락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컨퍼런스 보드가 그럼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소비 심리는 꺾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인다라는 건 향후 소비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향후 소비가 준다라는 건 결국엔 경기 둔화에 대한 이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미국이 봐봐 이거 야,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이야. 그만큼 미국의 개인들이 심리가 이만큼 안 좋아 라는 건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 개인들이 그럼 소비를 확 줄이냐, 확 줄였냐, 막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역사적으로 줄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과하게 반영됐다. 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좀 지표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거는 뭐 앞서도 계속 많이 보여드렸죠. 이건 지금 벌써 한 3주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재고가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소매업체들은 도매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다가,
그게 이제 공급망에도 차질이,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만들고 막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놓으니까 이제는 또 사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제왕에 대한 소비는 많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TV를 내가 새로 한 대를 살 수는 있지. 근데 TV 한 대 샀는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TV를 뭐 3대, 4대 이렇게 사진 않잖아요. 내가 세탁기가 돈이 좀 있어서 살 수 있어.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세탁기를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이 이게 뭐 2대, 3대, 4대 사진 않잖아요. 그 쓰레기인데 그래 되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할 만큼 앞서 땡겨서 쫙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비를, 재화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리 엄청나게 소매업체들이 막 이렇게 주문을 해놨던 게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재고를 어쨌든 얘들 입장에서 떨어내야 되잖아요. 떨어내야 되는데 떨어내면 어떻게 떱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 가격 인하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뭐 미국의 코스트코인가 뭐 어딘지 아마존이었나요? 예. 반품 내한테 우리 줄 필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보통 반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품 신청을 하면 그 이제 내가 쓰던 물건을 내가 이제 그 포장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지금 재고가 이만큼 쌓이는데 그거 받으려면 또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 물류 비용이 드니까, 야, 차라리 그냥 네 거 가져가 쓰고 막 보내지 마.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지금 재고가, 상품 재고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 거치면서 계속 이제 관련 기업들 타겟이라든지 뭐 이런 소매업체들, 도매업체들의 할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 때문에 소매업체들, 도매업체들은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매업체, 유통업체들의 주가는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 기업들을 이제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유통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거는 실질적으로 상품 가격들이 좀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뭐 자세한 설명은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어쨌든 자, 밀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보이시죠?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과 같이 밀을 매도 포지션을 여전히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 저희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하여튼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이제 그 본밀이 나오고 있는데, 본밀은 지금 쌓였다. 우크라이나에. 왜? 추수는 했는데 주요 항구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그 안에 쌓여 있었는데, 이걸 러시아도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 흑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마리오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 또 지금 뭐 주요 항구 하나를 뭐 장악을 했잖아요. 다시 탈환을 했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그걸 통해 밀을 좀 수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밀을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지금 밀 관련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곡물 또 특징적인 곡물 중에 하나가 옥수수죠. 옥수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여기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는 옥수수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대두는 아직까지 좀 덜 떨어졌어요. 대두는 급락하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곡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했던 흐름은 이제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 음식료죠. 그러니까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뭐 한 17%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푸드 앤 베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쪽이 그만큼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음식료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음식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원가인 이 곡물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헤드라인 CPI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데 헤드라인 CPI를 좀 낮추려면 결국에는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유가 내에서도 가솔린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가솔린 가격은 여전히 높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있었죠. 뭐냐면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원유 재고 자체는 늘었는데 원유 재고 자체는 줄었는데 가솔린의 재고는 많이 늘었어요. 뭐 이거는 연속성을 보긴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유사에서 지금 개솔린 가격이 높으니까 최대한 많이 정제를 한 것 같아요. 많이 생산해낸 것 같고, 뭐, 왜냐면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니까. 생산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너무 이제, 유가가 높으니까 조금씩 아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소비가 좀 준 게 아닌가? 그러는 거고. 그럼 이게 만약에 조금씩,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인다면, 결국에는 유가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유가도 최근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연속성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110불에 대한 저항을 조금 느끼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이건 언제든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긴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쨌든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곡물 자체는 또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지난주 시황 설명에서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주요 비철금속 가격들, 철강도 많이 떨어졌고요. 알루미늄, 니켈, 뭐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7월에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7월에 실질적으로 모양을 보여준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 시장은 이거 뭐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해석은 이거예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거 수요 파괴다. 수요 파괴인데, 이걸 뭐 좋아할 이유가 있냐? 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잖아. 라는 건데, 사실 곡물은 경기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물이랑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기가 엄청 좋다고 하루에 밥을 뭐 3끼 먹는 걸 뭐 6끼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뭐 외식 같은 걸 많이 하면 육류 소비가 늘어나긴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곡물 같은 곡물은 사실 이 경기와 좀 밀접한 관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수요 파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철금속 가격이 최근에, 아니면 금속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구리 광산이나 이런 주요 광산에서 사람들이 못 캤잖아요. 예전 코로나 때문에 좀 셧다운도 되고 이러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시 생산이 원활하게 되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막 당장에 확 줄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관련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투기적인 세력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선물이 아닌 현물 시장에서도 이런 원래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을 높이 올렸었던 뭐 그러니까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이 좀 풀리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지표로, 그러면 연준의 빅스텝이 좀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근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좀 이제 아니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한 것처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어. 있다.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일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야, 미국 우리가 금리 인상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오버킬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 소프트 랜딩은 좀 쉽지 않아. 이거 사실 경착륙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착륙 하는 건 좀 쉽지 않아. 경착륙 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미국 경기는 견조해. 그러니까 경착륙이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막 이 리만 사태처럼 막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빠지진 않을 거라는 말인 거겠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내포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쨌든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우리가 금리 인상 하니까. 근데 우리 알아. 야, 경기 안 좋을 거, 우리 금리 인상 하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은 거 안다? 그래서 경착륙 올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더 올릴 거야.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의 예상은, 야, 그러면 원래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7월, 9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FOMC가 남아있죠. 자, 이때 남아있는 4번의 회의에서 총 175bp 정도를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예상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7월도 야 75bp 할 거야. 그 다음 9월 되면 원래는 좀 멈출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9월에도 50bp 하고 그 다음에 한 11월, 12월 정도에 한 25bp, 25bp 하겠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뭐 국채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 묻어난 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게 확실하게 요까지 딱 나오면 시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빠른 금리 인상 속도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경기를 부러뜨리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어. 그러니까 야 경기를 일단 부러져도 나중에 살릴게. 근데 일단 지금은 물가부터 잡아야 돼.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이건 시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에 녹아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만약에 7월 발표되는 CPI 지표가 이거 정점에 대한 그러니까 정점이 찍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헤드라인 때문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헤드라인 물가 때문에 헤드라인 CPI 때문에 그거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정점인 줄 알았는데 뭐야 얘는 이렇게 갔네. 근데 중요한 건 코어는 또 괜찮았어. 코어는 괜찮았잖아요. 코어는 여전히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6월이죠. 그러니까 6월 CPI가 이 헤드라인도 좀 꺾여준다면 그리고 코어 CPI가 계속 여전히 연속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한다면 요거는 야 이거 인플레이션 정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요 원자재들은 유가를 제외하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야 몰라 그래 7월은 좋아 7월은 그래 75bp 하겠지 특별한 게 아니게 7월은 75bp 할 수 있는데 대신 야 9월에 50bp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50bp가 아니라 한 25bp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야 7월에 이거 이러려면 75bp 아니라 그냥 50bp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둘째 주죠. 예, 발표되는 셋째 주인가요? 13일 맞죠? 7월 13일. 예, 7월 13일 발표되는 그 미국의 CPI 같은 경우가 요게 괜찮게 나와준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미 지금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안 잡힐 거고 그래서 연준은 아주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을 거다라는 건데 조금 인플레이션이 좀 꺾인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확실하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상승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CPI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야 이거 완전히 인플레이션 지금 잡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야 이 자칫자는 야 9월 달에도 야 75bp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은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만 7월은 기로라고 한 거예요.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 있다. 근데 상승이면 좀 세게 갈 수 있고 하락도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걸 기로에 설 때 이걸 키를 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결국에는 7월 CPI 지표가 요거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6월보다는 덜 암울합니다. 왜냐면 6월에는 시장을 돌릴 만한 상승으로 돌릴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때도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죠. 명분이 없다. 상승시킬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7월은 명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7월은 명분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저런 악재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가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S&P 500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뭐 지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지 바닥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S&P 500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거든요. EPS 이제 전망치인데 보시면 확실하게 2분기는 줄었어요. 1분기는 전망치가 쭉 높아졌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기는 오히려 낮아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았으니까 계속 컨셉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만큼 이제 안 좋았는데
지금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니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분기나 4분기는 2분기만큼의 조정은 덜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덜 가파릅니다. 오히려 이쪽은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나오죠. 예, 조금씩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전망치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5월달에 시장 급락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갔다가 3분기, 4분기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살짝 올라와요. 예, 살짝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기업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3, 4분기 쪽에는 조금씩 실적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좋아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에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실적 시즌에는 막 실적 가지고는 기대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전망치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보세요. 이게 S&P 500입니다. S&P 500의 PR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10년 평균보다도 지금 좀 하회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밸류는 싸졌어요. 근데 보세요. EPS 순이익은 이만큼 올랐어요. 물론 최근에 살짝 둔화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밸류가 빠졌잖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가 지금은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은 그렇게 많이 둔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가야 되냐? 직전 수준보다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지금 실적 베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렇게 빠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통계적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빠질 만한 게 있나? 그거 굉장히 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는 아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달에 어쨌든 CPI 지표가 중요하다. CPI 지표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가 두어 있는 건 맞지만 시장 저변에 계속 조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깔리고는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과하게 많이 빠졌다.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온다면 주가는 좀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쪽인데 국내 쪽의 키는 아무래도 환율이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자꾸만 이제 빠져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환율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막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1,300원을 계속 이제 오히려 이걸로 뭐 저항이 아니라 이건 거의 막 약간 지지선으로 지금 이제 보려고 하고 있죠. 지지선으로 지금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슬리죠. 그러니까 이게 1,300원이 저항대라고 생각하고 찍히고 내려올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서는 한 차익을 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똑같은 1,300이지만 이 1,300원인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잖아요. 지금 계속 이걸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다. 1,4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환차손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쪽에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도국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뭐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에콰도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도국들이 지금 뭐 국가 부도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물론 개도국의 문제일 뿐이긴 하지만 결국은 개도국이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신흥국 쪽으로도 이 위험이 익스포저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위험의 익스포저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위험이고 뭐 그러면 굳이 신흥국 통화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약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약세가 나오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또 원화가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프록시 통화는 이제 위안화를 매도를 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외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위안화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못하고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억을 위안화를 매도를 치고 싶어. 근데 그 100억을 순수하게 그러니까 위안화 시장에서 이걸 때리면 아무래도 또 중간에 또 거래 못하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쇄성 때문에
결국에는 위안화는 매도가 가지고 싶은데 한 50억만 실질적 위안화 시장에서 매도를 치고요. 나머지는 위안화랑 상대적으로 이제 좀 흐름이 비슷한 원화를 매도를 미리 그러니까 대신해서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안화 약세에 좀 배팅하는 애들이 우리나라를 프록시 통화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좀 다른 이제 이런 신국 통화들 대비해서도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이 잘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가 좀 적자도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또 경기에 대한 부분이 또 안 좋으니까 여기에다 또 매도 물량 또 나오면서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수출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좋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건 또 딱 이렇게 이 뭐지 내부를 살펴보면 또 막 엄청나게 걱정할 부분도 아닌 게 물론 반도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수출품은 뭡니까?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끼면 이제 조선까지 끼죠.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4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출 품목인데 이 4개 모두 그러니까 조선을 제외하면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돈을 수출을 좀 덜 벌어 들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출해서 번 거 결국엔 유가 사들이면서 돈을 다 내준 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무역 수지의 적자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는 적자지만 사실 상품 수지는 여전히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 수지를 그 나타낼 때는 그 중개 무역 이익은 포함이 안 돼요. 이건 상품 수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삼성의 해외 공장,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현대자동차의 그 미국 공장 이쪽에서 수익 나는 거는 무역 수지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상품 수지에는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개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화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수지가 적자가 안 났거든. 그러면 이번에 무역 수지의 적자는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품들이 조금 부진한 건 맞는데 이게 뭐 막 외환 위기 때 뭐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막 경기 침체가 지금 본격화하고 오고 있다라고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인 부분에 조금의 오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약간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너무 우려해서 예전처럼 IMF가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던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진 않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무역 수지 자체가 안 좋다는 거. 하지만 이것도 3분기 그러니까 5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 같은 경우는 또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잡혀야 됩니다. 이게 좀 잡혀야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거고 그래야지 우리 국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시장에 어찌 보면 전체적인 7월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예상을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이 먼저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 쪽을 들어줘야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 낙수 효과를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미국이 오를 때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 만큼 오르려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지금 1,300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금리도 계속 금통위에서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체질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1,300원이라는 게 합리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조만간은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좀 돌아와서 7월 달에는 그래도 6월 달보다는 조금 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을 해보자면 7월은 6월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 핵심 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 지표만 좀 잘 나와준다면 시장은 좀 단계적인 좀 랠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금이라도 뭐 계속 모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안 좋은 종목을 뭐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종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되는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죠. 전신자 쪽에 가야 된다. 지금은 경기를 타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예.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에 자동화. 요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투자를 좀 지연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 매수의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지금 기회 아니면 언제 삽니까? 너무 높은데. 에코프로 BM, LNF 보세요. 계속 살 기회는 줬어요. 하지만 살 기회는 줬지만, 그거는 지나고 나서 기회라고 봤죠. 사람들이. 왜? 그때 막상 기회 줄 때는 굉장히 겁나잖아. 이게 무너질 것 같고 고점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회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렇게 안 줍니다. 예, 그렇게 주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무섭게 절대로 못 살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엔솔로 굉장히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야 이제 2차전이 끝났다라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개인들 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야 일단 야 가격 우리는 좀 이만큼 차익 실현 할 거야. 너희 좀 기다려 가격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들 모아놓고, 그리고 다시 올리겠죠. 그러니까 떨어뜨릴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나노신 소재 1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급락을 했죠. 근데 이거 이때 아니면 언제 삽니까? 언제 사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안 떨어지면 언제 사요? 이때 사는 거 참 좀 저는 멍청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왜냐면 이거는 사실 무상증자 권리량인데 여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럴 때 떨어질 때 이게 지금 되돌아 놓고 보면 여기에 매수 기회였잖아. 이때가 맞죠? 뒤돌아 보면 요때가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시장의 주도주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한 자리에 절대로 안 줘요. 예, 겁나는 자리로 준다니까. 못 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2차전지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 쪽 계속 이야기 드리죠. 풍력, 태양광 쪽 계속 여전히 지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사태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에너지 산업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쪽 무조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팬데믹, 고용,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 이 부분은 기업은 결국은 이 문제점을 결국은 해결할 것이고, 그 해결점은 자동화라고 본다. 그래서 자동화 관련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한 세 섹터를 좀 집중해서 저는 많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달도 여러분 꼭 좋은 성과 나오시길 기대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